안녕하세요. 순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최근 두 편의 영상에서는 비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비염은 코가 차거나 건조한 자극에 노출이 될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찬 자극이 강해지면 콧물 재채기 위주의 한랭성 비염이 잘 생기고요. 건조한 자극이 강해지면 코막힘 위주의 건조성 비염이 잘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비염 환자를 진료를 할 때 만약에 어떤 비염 환자가 맑은 콧물과 재채기 위주로 증상을 호소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분이 얼마나 말랐는지를 먼저 봅니다. 마르고 만약에 몸이 약할수록 그 비염은 치료의 시간이 더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 어떤 환자가 저는 콧물 재채기는 별로 없는데 코막힘과 코골이가 유독 심합니다. 이런 환자가 온다면 저는 그 환자분은 살이 얼마나 쪘는지 또는 얼굴이 얼마나 붉은지를 유심히 봅니다. 원래도 열이 많은 체질의 환자분들이 만약에 체중까지 늘고 나면 이런 경우는 몸이 따뜻해져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과열이 되면서 밸런스가 깨지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얼굴도 잘 붉어지고 점막이 건조하고 붓게 되면서 코막힘과 코골이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인체에서 건강이라는 것은 균형 또는 밸런스가 그 기본입니다. 모자라는 것은 더해주고 넘치는 것은 깎아내야 하는데 비염 치료도 여기에 정확하게 부합이 되거든요. 콧물 재채기 위주의 한랭성 비염 환자는 어떻게 보면 몸에 모질한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는, 늘려야 되는 사람이죠. 추위에 약하고 수족냉증 등을 같이 가지고 있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만약에 마른 체형이라면 잘 먹고 살도 좀 찌우는 것이 좋고요. 심장의 파워가 약하다면 단순히 그냥 걷는 정도의 운동이 아니라 강하게 근육 운동도 하고 뛴다거나 이런 강한 운동 등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해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무리하고 피곤했던 분이라면 지친 몸을 보양하는 개념도 필요하고요. 반대로 코막힘 위주의 건조성 비염 환자는 덜어내는, 깎아내는 그런 개념의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위쪽으로는 열이 가중되면서 수분이 날아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근에 체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면 식사량을 줄이면서 다이어트를 해서라도 체중을 줄여주는 것이 좋고요. 또는 이제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을 과하게 받는 상황에 자주 노출이 되었다면 몸에 땀을 내는 유산소 운동으로 또는 온욕을 하면서 몸에 과도한 열을 덜어내줘야만 점막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보존이 됩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비염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인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하셨다면 비염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흐름이 잡히게 됩니다. 만약에 콧물 재채기 자주 보이는 비염 환자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환기를 위해서 창문을 활짝 연다. 이러면 안 되겠죠. 비염 환자가 이른 오전에 콧물 재채기가 터지는 것을 모닝 어택, 아침에 공격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고 일어나서 아직 기초 체온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은 이른 오전 시간대에 이런 형태로 찬 자극에 갑자기 노출이 되면 콧물 재채기가 터져버립니다. 머리를 덜 말렸는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에어컨이 나온다 이러면 특히나 이런 상황이 더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는 비염이 없었던 분이라도 만약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았다 이러면 없던 비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갑상선의 원래 기능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히 해주면서 ATP라는 열에너지를 만드는 기능을 하거든요. 만약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다면 몸이 추워지겠죠. 그러면 콧물 재채기에 한랭성 비염이 생길 확률이 높아질 거고요. 반대로 여자분들 갱년기가 되면 얼굴로 열이 확 올라온다 또는 젊을 때는 없던 식은땀이 정수리나 이 뒷덜미에서 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탈수가 되거든요. 이러면 없던 비염이 생기는데 코가 잘 막히게 되고 원래는 입을 벌리고 자는 구강호흡이 없었던 분이라고 할지라도 갱년기 이후로는 입을 벌리고 자면서 목이 바짝 마른다 이런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런 비염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치료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밀어붙이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치료 방향을 설정하고 밀어붙여도 쉽지 않은 굉장히 까다로운 비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비염이 뭐냐면 바로 소화비염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소화비염이 그런 경우인데요. 저도 만약에 제가 아이를 낳고 직접 키워보지 않았더라면 소화비염을 이렇게 따로 떼서 언급을 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겪어보니까 이 비염이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조그마한 꼬마들 있죠.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제가 인터넷을 쳐보니까 유아가 만 2세부터 만 6세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그 나이대 아이들은 감기와 비염으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나이대의 아이들 비염을 유아비염 또는 소화비염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염이 까다로운 이유를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들 수가 있어요. 들 수가 있어요.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이 나이대 아이들은 수시로 운동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다면 몸이 약할수록 그 비염이 까다로운 이유를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이 나이대 아이들은 수시로 운동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우는 행위 자체가 비염의 치료를 바닥부터 좀 흔들어 놓는 건데요. 흐름은 보통 이렇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아주 다양한 이유들로 울죠. 뭐 말이 잘 안 되니까 답답해서 울기도 하고, 떼쓰면서 울기도 하고, 뭐 엄마한테 사랑 더 받아보려고 울기도 하고, 동생이랑 싸우다가 울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우는 과정은 눈물뿐만 아니라 콧물이 같이 분비됩니다. 어른들도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울면 그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죠. 콧물이 같이 나오는데, 유아는 특별하지 않은 이유로도 이렇게 자주 울다 보니까 이때 분비된 눈물 콧물이 부비동과 비강통로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어른들은 우는 경우에도 사실 우는 경우도 잘 없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울더라도 그 이후에 콧물을 힘있게 하고 이렇게 풀어내면서 부비동을 비워낼 수 있는데, 아이들은 이 콧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도 또 두 번째로 힘든 부분입니다. 비염 치료에서 콧물을 제거할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음압이 아니라 양압을 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요. 즉 이렇게 빨아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쪽으로 풀어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음압을 가하면, 즉 이렇게 되면 입이 좁아진 것처럼 비강통로도 좁아지고요. 양압을 가하면, 즉 볼이 빵빵해지는 것처럼 양압을 가하면 콧물도 나가고 비강통로가 넓어지는데, 아이들은 휴지가 없거나 뭐 옆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없으면 주로 어설프게 코를 빨아먹어요. 이런 형태로요. 그러면 코는 점점 더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 때문에 콧물을 뽑아내준다는 기계가 있긴 한데, 근데 실제로 적용해보면 아이들이 무서워서 오히려 더 우는 경우도 많아요. 여튼 유아들은 이렇게 울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 수시로 반복되기 때문에 마치 축농증 환자들이 코가 막혀서 입을 벌리고 자는 것처럼 수시로 이런 아이들도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가 많고요. 혹시라도 그런 가정에 겨울철인데 만약에 실내 습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러면 그런 공간에서 자고 나면 그 다음날은 목이 붓고 천식이나 모세기관지염 등으로도 금방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까다로운 부분이 뭐냐면,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소아의 면역체계예요. 아이들은 호흡기 면역의 측면에서 보면 극단적으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뚝 떨어지는 면역체계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아이들을 양체라고 해서 열을 많이 가진 몸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더위를 많이 타고 땀도 많아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그런데 이게 정상이에요. 물건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새삥이라고 할 수 있는 신품이죠. 우리 인간은 따뜻하고 촉촉하게 태어나서 나이가 들수록 차고 건조하게 바뀌어가는, 즉 이 일련의 노화 과정을 경험해 가게 되는데, 아직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호흡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점액 분비는 잘 되고 땀도 잘 나요. 이런 부분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감염에 대한 경험치가 없어요. 면역에는 선천 면역과 획득 면역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1살까지는 생각보다는 감기에 잘 걸리지 않는데, 왜냐면 엄마한테 받은 선천 면역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어요. 1살 이전에 아프게 되면 금방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태어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선천 면역으로 버티고 그 이후로는 획득 면역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이 획득 면역이란 부분에서 약점이 뚜렷합니다. 획득 면역이 뭐냐면 감기에 걸리거나 하면서 해당되는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이겨내고 이런 과정에서 발달이 되는 T세포, B세포 같은 면역세포를 활용한 면역인데요. 그런데 소아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감염의 경험치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전과 다르게 요즘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뭐 놀이학교 등등 단체 생활을 이른 나이부터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바이러스에 더 다양하게 이른 나이에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기에도 훨씬 자주 걸립니다. 이걸 요즘은 단체생활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아이가 처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잔병 치레가 잦아지는 것을 말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단순히 다른 아이들로부터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 아이들이 가고 있는 이런 공간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보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애가 유치원을 보내면 이제 저도 골골거리기 시작했구나, 이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보낼 수는 없죠, 그죠? 다 가고 이러니까. 그런데 당시에 집 근처에 유치원을 알아봤는데 저희 집 주변의 유치원 17군데 중에서 바닥 난방을 하는 곳은 3군데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진 다 히터로 난방을 하더라고요. 제가 호흡기를 전공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장기간의 히터 사용이 부담을 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히터보다는 바닥 난방을 하는 곳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그 문이 상당히 좁았던 거죠. 그리고 제가 저저번 시간에 콧물 재채기 위주의 한랭성 비염을 설명하면서 열이 없는 가운데 생기는 콧물 재채기를 코감기로 오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은 좀 달라요.
아기들은 실제로 열도 자주 나고 감기에 걸리는 빈도가 훨씬 높아요. 그러면서 코 상태가 나빠집니다. 즉 열도 나면서 코도 막히고 콧물도 나고, 그래서 해열제 항생제를 먹였는데 열은 이제 안 나는데 콧물 나는 건 계속 멈추지 않는다. 이런 형태가 자주 반복이 될 수 있고요. 특히 동절기엔 더 그렇고요. 이런 흐름이 소화비염을 제가 까다롭다고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특히 유아, 소화 중에서도 유아는 1번 잘 울고, 2번 콧물 배출도 잘 못하고, 세 번째가 면역 체계도 아직 불안정한 몸으로 호흡기에 취약한 건조한 환경에 자주 노출되고, 바이러스도 많이 이제 가지고 온다. 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염뿐만 아니라 감기에도 자주 걸리면서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반복이 되기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까다롭다 평가했지만 이런 소화비염을 어떻게 관리하고 접근해야 될까요? 저는 소화비염으로 오시는 부모님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완벽하게 관리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 어떻게 보면 세월이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의 힘을 믿으라라고 말을 해드리고 있어요. 일단 소아 유아비염은 절대 완벽한 관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다고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아이들을 울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집 아이들도 다 보내는 유치원이나 학원을 안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면역의 경험치가 낮은 걸 갑자기 올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아이들은 어쩔 수 없어요. 방학 때 집에 있을 때는 좀 덜 하다가도 계약하고 유치원 보내놨더니 또는 환절기가 되고 났더니 겨울 되니까 코를 좀 흘리기도 하고 코가 막히기도 하더라. 아마 자주 있을 증상입니다. 원래는 그냥저냥 지낼만 했는데 만약에 고열이 난다거나 중이염 기미가 보인다 이러면 소아과나 이비인후과 가서 대증적인 치료를 받아야겠죠. 항생제나 해열제 같은 경우. 그래서 자주 병원 시설을 사실 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약물에 대한 과도한 노출은 줄여줘야 합니다. 약이 약을 부르는 상황에 대해서 요즘 의사분들은 약물 연쇄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이들 비염을 너무 완벽하게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약물 연쇄라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콧물이 약간 있긴 한데 색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열도 없다 이러면 굳이 해열제 항생제까지는 필요가 없는 약이거든요. 콧물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러면 이 아이는 감기가 아니라 비염인 거죠. 그리고 열이 나더라도 미열, 즉 37도 2부, 3부, 4부 이런 수준에서는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면역을 한번 획득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요. 쉬운 문제를 풀면서 면역세포가 그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스스로 힘으로 과제를 해결해 가다 보면 경험치를 쌓는 건데,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달려가서 항생제 해열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오히려 면역체계가 더 교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열을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고 나면 오히려 더 오래 질질 끌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고요. 알레르기 질환인데 피부에서는 두드러기, 호흡기에서는 천식 같은 질환도 잘 생겨요. 이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선택하는 약물이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거든요. 그런데 이런 약은 피부의 가려움이나 염증은 빨리 가라앉혀 주지만 장기간 사용하고 나면 피부와 점막의 혈관이 약해지면서 자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질환이 만성화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보호자분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아닌가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소아비염에서 다행스러운 부분은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나면 훨씬 관리하기 편해집니다. 제가 소화비염이 까다롭다고 언급했던 부분에서 사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는 문제였잖아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나면 사회화가 되면서 이렇게 어이없이 우는 일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말귀도 잘 알아듣고 몸에 힘도 붙기 때문에 콧물도 흥하고 잘 풀어내죠. 힘있게 풀어내기도 하고 면역의 경험치도 쌓이고 기도의 내경이 이제 넓어지기 때문에 상기도의 코감기나 이런 감기가 하기도의 천식이나 모세기관지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소화비염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학교 가기 전까지 꼬마들이 비염이나 감기로 병원에 신세를 질 일은 많고 자주 골골거릴 수도 있지만, 너무 완벽하게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아이의 성장을 믿고 기다려주면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욕조도 한 번씩 담궈주면서 코도 빼주고 가슴에도 신경을 써주고, 운동이 부족한 아이는 아빠들이 주말에 축구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예전에 어르신들이 말한 배골이 좁은 이런 마른 체형의 아이들은 좀 약할 수 있는데, 이런 아이들은 체력을 북돋아주는 한방치료 등도 해주면 그 시기를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 받으셨기를 바랍니다.